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어. 나도 너도.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에게는 살아남은 인간으로서 질 수밖에 없는 책무가 있어. 그건 가능한 한 이대로 확고하게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야. 설령 온갖 일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해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서 다자키가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 에리가 다자키한테 해준 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책 하루키의 최신작이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입니다. 하루키의 작품을 둘러싸고서는요, 이 저자가 작품 속에서 가졌을 법한 갈등이나 고민보다 더 치열할 것만 같은 해석과 분석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한마디 보태는 거 하기 싫은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30분 책 읽기 수요일 코너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에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출판사 박형경 주간님 잠시 뒤에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주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여지없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별거 없으셨죠? 네. 예, 오늘 하루키의 책을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 많은 분들이 이 귀를 쫑 세우고 들으실 것 같아요. 워낙 팬도 많고 또 할 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데요.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다뤘고, 제가 알기로는 서평 기사의 형태를 빌린 그런 글로 비평이나 그 평가의 분석의 대상이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에서도 다뤄졌던 것 같아요. 네. 해석들이 너무 어렵고요. 너무 화려하고요. 해석만 읽다가 지칠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어요. 네. 네, 해석과 분석만 읽다가. 해석을 전 일부러 읽어보지 않고 왔는데요. 네, 하루키 소설이 이제 한국에 상륙한 지도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간에 온갖 이제 작품이 쏟아질 때마다, 한국에 번역될 때마다, 예. 온갖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과 평론가 분들과 많은 독자들 분들께서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언어로 번역을 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고 이제 감동을 느끼시는데,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출간 전부터 많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소문난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석 이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미리 예. 이제 그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일본에서 초판을 50만 부를 찍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0만 부가 팔렸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기사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초판 20만 부 찍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인세가 16억을 넘어서 20억 가까이 된다더라라든지 그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네. 그런 소란스러움, 하루키가 보통은 굉장히 조용한 생활을 남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보다는 작가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좀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나 밖으로 보이는 성격이 있지만 실제로 이 책 전작도 그렇지만 굉장히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하고, 이거 이제 그게 출판사들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요. 좀, 보기가 안 좋다?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면들이 아마 저 말고도 기존에 이제 이런 하루키 책이 나올 때마다 집중했던 언론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분들이
좀 식상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지금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출간 과정에서부터 너무 비평의 거리가 많으니까 거기서 지쳐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이후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너무나 요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출간된 그 자정에 줄을 서서 그쵸. 샀다는 등 그런 게 기사화가 되고 뉴스가 되고 또 우리나라도 출간되니까 예약 주문이 몇만 명이었다는 등 줄을 섰다는 등 이런 게 과연 하루키가 이제 노벨상이 곧 이제 10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요. 가장 유력하다고 노벨 문학상 이제 후보로요.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도 올해도 주목이 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타 작가로서의 명성과 그 호화스러움이 오히려 하루키한테는 이제 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만 해도 이제 20년 넘게 이제 이거 오늘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동안 내가 무슨 책을 읽었더라, 하루키 책을 하면서 봤더니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더라고요, 나름. 근데 저 말고도 아마 그 한국의 웬만한 독자들은 하루키 책 한 권 이상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고, 한 권을 읽게 되면 다른 책도 읽게 되는 중독성을 갖고 있는 그 작가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 넘으셨고, 과연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타실 것인가. 그러면 더 날리겠죠. 아마 한국에선 더 날릴 거고, 그와 또,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좀 속상하기도 한 게, 한국에 그 수많은 팬들이 있지만,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20년 넘게 한국에서 그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터뷰 몇 년 전에 한 거지만,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에 독자가 많은 걸 알고 있냐, 잘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제 일본에 가서 번역가가, 한국에 이제 주로 그 하루키 소설을 번역하는 번역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글을 쓸 뿐이지 잘 모른다. 아하.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은 한국에 한번 올 생각은 없느냐. 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더니, 저는 이런 그 책을 위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인터뷰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너무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갈 생각은 없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취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키 여행법 이런 책도 이제 썼는데 그렇게 수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한국은 왜 유독 오지 않을까? 16억이 넘는 인세를 받으셨는데 그걸 모를까 과연? 이런 의구심? 이제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그 뒤에 배경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독자로서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관심 없다니까, 한번 주관님과 저도 마음껏 얘기해보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어떤 책입니까? 일단 가야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다자키 스쿠루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36살의 화자입니다. 근데 하루키 소설에서 주로 등장하는 구조기도 하지만 20살 때에 제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완벽한 공동체로 여기 나오는데요. 그 봉사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3년 내내 즐겁게 지내다가 그 주인공인 다자키 스쿠루만 도쿄대에 이제 오게 되고 나머지는 그 나고야라는 고향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방학이면은 같이 또 그 나고야에 가서 고향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절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라는 이제 4명의 그 공동 선언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 동안 그 친구들을 못 만나는데 결국은 그 친구들이 왜 나를 절교를 했을까를 모른 상태에서 굉장히 또 섬세하고 그런 주인공이어서 죽음에 가까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그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걸 가까스로 극복하고 굉장히 이제 그 이후로 16년 동안 살면서 36살 될 때까지 남들과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인간으로 이제 자라고 사회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를 계기로 다시 한번 16년 전에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16년 한 명씩 만에 찾아가서요.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묻고 왜 절교를 했니? 따져 묻는 거죠. 되게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이제
뭐 20살 때 본인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제 그 책엔 나오지만 그야말로 제대로 재생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자키는 그런 적이 없는데 표면적으로는요. 책 속의 소설 속에서 네. 내용적으로 그런 적이 없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일원이었던 어떤 여학생이 다자키가 자기를 강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자키가 도쿄로 혼자 떠나 있는 사이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말을 단초로 이 친구들이 나머지 친구들이 절교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 나머지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암시하거나 뭐 그런 걸 확인해가는 과정일 테고요. 네, 16년 예. 뒤에나. 예. 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뭔가 이 마지막 친구와 짠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설이 끝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그 예. 거짓 증언을 했던 친구는 이미 그 뭐 살해를 당해서 없는 상태였죠. 죽었고요. 예, 그래서 예. 나머지 친구들의 그냥 간접 증언을 듣는 것뿐이고 실제 음. 그 주인공한테는 속 시원한 해답을 못 듣는 그렇죠. 거죠. 제가 오프닝에서 그 읽어드린 대목이 네. 마지막에 만난 친구와 나누는 짠한 대화의 일부였고요. 에리와 나눴던 대화.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뭐 대략 이러합니다. 그 어떻게 읽으셨어요, 주관님? 재미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루키는 재미있더라고요. 예. 왜 재밌을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뭐 워낙 뭐 하루키 소설 익숙하기도 하고 문체나 워낙 뭐 그 화려하잖아요. 그 그렇죠. 워낙 묘사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는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 본인에게 개인에게 굉장히 그 애착을 갖고 있구나. 이제 하루키 여기도 보면 그 주인공인 다자키 스쿠루의 일상생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36살 때까지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인들은 나머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인 사라나 아니면 그 4명,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색채를 갖고 있는 4명의 친구들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스쿠루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묘사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장황하게 이 사람이 네. 고독에 대해서 막 늘어놓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하루키답게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왜 이렇게 얘가 고독을 씹고 왜 그게 치고 절교선을 했지 했는데 결국 충격적으로 뭐 강간을 했다. 얼마나 예.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뭐 또 심지어는 살해당했다라는 어떤 그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심어 놓았는데 그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인에 천착했다는 것도 있지만 드물게 굉장히 미스터리적인 거예요, 내용이. 계속 미스터리를 풀어가잖아요. 왜 10년 전에 왜 절교당했지? 그래서 막 찾아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한 명 한 명 또 풀어놓고. 네. 그리고 결국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이제 실제로 죽은, 거짓 증언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죽었는지도 안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거짓 증언을 했는지도 안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4명의 친구들 이외에 하이다라고 잠깐 대학 시절에 네. 거쳐가는 남자. 마음을 잠시 주는 뭐 인간적으로 학교 후배라고 예. 해야 되나? 뭐 2살 정도 어린 물리학과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도 뭐 막 친하게 지내다 갑자기 이제 사라지거든요. 뭐 그런 미스터리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다의 아버지 얘기를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그래서 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마 독자들이 책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궁금하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열린 구조로 또 끝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흡입력 있게 읽었고요. PD님은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뭐 이 책 읽었는데, 네. 예, 이거는 제가 하자고 강권해서 선택하신 건 아닌 걸로. 네. 근데 하루키를 워낙 예. 좋아하시니까 특히 이 책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초기 작품, 처녀작으로부터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탐구의 주제가 여기에도 담겨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 성실함이 유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2번째로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이 다른 작품들보다 많았다는 거죠. 네. 어느 신문에서 주관님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저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평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평가를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 좀 비판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려보자면은 제가 오프닝에서 왜 아까 에리의 얘기, 예, 네. 대화의 일부를 말씀드렸냐면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설국열차에서 네. 마지막에 주인공 커티스가 네. 모든 이야기를 갑자기 송강호한테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네. 예. 마지막에 그렇게 대놓고 주제의식을 다 말해버리는 그런 방식은 이 소설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그렇게 힘을 너무 빼고 그냥 이렇게 쫙 다 뱉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좀 마지막에 엿보이면서 조금 허탈한 느낌? 네. 예. 하루키가 1Q84에 너무 많이 쏟았나? 예. 그래서. 1Q84는 재밌게 읽으셨어요? 예, 그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1Q84에서의 막 엄청난 치밀한 그런 면모도, 이건 분량 자체가 작으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 들었고, 특유의 너무 지나치게 감각적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조금 희석시키는 특유의 소설적인 가치, 기준 같은 게 여기선 조금 흐트러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느낌 들었고, 먼저 말씀드렸던 이 탐구의 주제, 이것도 순전히 개인적입니다. 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인데,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신인상을 받은 처녀작으로부터 바로 이 작품에 이르기까지 에세이들을 제외한다면 에세이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할애하긴 하지만 네. 결국은 개인과 집단 내지는 공동체 내지는 개인과 집단성, 공동체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오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주인공들이 개인 차원으로 얘기가 되는 작품들도 많았는데 있었는데 거기서는 공동체나 집단성의 배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탐구나 주제의식이 반영된 결과 아닐까 싶고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성실하다고 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성실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좀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 예. 저는 성실하시죠. 성실하죠. 이제 작가가 이제 내놓는 저작들이 워낙 많이 내시니까. 근데 전 성실하다기보다 이제 예를 들면 작가가 다 이렇게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배우다. 그럼 배우 같은 경우에 어떤 배우는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가면서 그리고 풍성해지고 네. 폭이 넓어지는 배우가 있는 반면에 고정된 하나의 캐릭터를 가진 배우들도 있잖아요. 네. 성격파 배우라든지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막을 내리는 배우들도 있고 이제 옛날 배우들을 보면 근데 하루키는 작정하고 이제 성실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고지순인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한 가지 주제에 너무 오랫동안 지금 거의 작가 생활 평생을 바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지루한 거 아닌가 이제는? 또 비슷한 얘기인가? 개인의 고독, 또 상실감, 내지는 관계? 여기 또 그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주인공만 살짝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런 말씀도 공감돼요. 근데 초기 작품들에서 어떤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는 간접적으로 자기의 글쓰기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각오랄까? 이렇게 수직으로 파고드는 그런 자세를 다짐하는데 너무 다짐이 굳셌었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게 팬들이 아마 좋아하는 예. 지점일 수도 있고 팬들이 같이 나이가 먹어갔잖아요. 그 팬들이, 친작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얘 향수를 느끼면서 또 사서 보고 그걸, 안 바뀌었구나, 안심이다. 맞습니다. 예. 하루키는 변하지 않았어. 안심시키는. 예,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세련되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고 생경스럽겠어요. 일반 독자들, 팬들한테는. 근데 돈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팬들도 염두에 뒀는지 이제 요번에 핀란드도 갔다 왔잖아요. 이 소설 속에서는요. 네. 이제 그냥 핀란드 취재 갔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어떤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또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왜 또 핀란드였을까? 노르웨이를 그러니까 노벨상을요. 네. 의식을 조금 했는데 네. 대놓고 노르웨이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뭔가 느낌 비슷한 핀란드를 등장시킨 거 아닌가도 싶네요. 네. 예, 내용으로 좀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키의 작품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간명한 그 안타까움이나 그 아쉬움 같은 게 배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단성, 개인성 뭐 이런 얘기, 네.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입니다만, 그 분석입니다만은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은 고독하니까 예, 뭔가 그거를 좀 이렇게 억누르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성, 공동체, 뭐 어떤 여러 사람과 최소한 뭐 한 명 이상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위로받기 그래도 가장 쉬운, 생각해내기 쉬운 방법일 테니까요. 근데 과연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인공이 다자키가 그 공동체를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고교 시절을 보냈는데, 네. 그 자기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 여학생하고 같은 경우는 그 여학생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공동체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네. 예쁘게 연애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공동체나 집단성이 개인한테 가하는 어떤 대가라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런 거에 천착하거나 거기에 기대하는 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 뭐 그런 공동체나 집단성을 찾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안전한. 근데 그걸 못 찾았으니까 자꾸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아닐까도 싶습니다. 아, 네. 예. 듣고 보니까 또, 예.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읽으면서. 네. 아까 그 공동체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에리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한 명은 공주 역할을 하고 네. 그 에리라는 구로라는 친구는 그 난장의 역할을 자기는 스스로 난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고 한 명은 뭐 똑똑한 수제 역할 뭐 한 명은 운동선수 역할 활발한, 그리고 이제 그 다자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해주는 네. 그런 역할이었다. 역할 분담을 한 롤플레잉 게임처럼 그 공동체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뭐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뭐 강간은 그거기보다 그 여자 그 누구였죠? 이름이 시로. 네. 시로가 피아니스트가 꾸민 친구였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강간을 실제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공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본인이 역할이 없어진 거니까 그 공동체를 깨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같이 끌고 들어갔던 친구가 이 다자키 스크루였던 거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제가 날 강간했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모임은 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그 롤을 분배를 해놓고 그 역할을 하다가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집단에 소속이 되고요. 적어도 좀 비교적 안정적인 멤버로 소속이 되려면은 역할을 부여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역할 자체가, 그 롤 자체가 사실 책임성을 말하는 거겠고요. 네. 예, 거기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면은 그 집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경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막 오히려 더 큰 상처, 아픔, 이렇게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단초가 오히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저는 고집스럽게 보는데 갑자기 제가 또 이런 저의 또 개인적인 주장을 막 해버렸네요. 하루키는 참 재능이 있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거를 되게 집착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특히 공주, 뭐 옛날에 지금은 없는 공주를 위하여 네. 뭐 이런 단편도 있지만, 네. 이제 뭐 마무리 겸 제가 그 하루키한테 바라고 싶은 말이자, 바라시는, 예. 네, 여기 이제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거기 있었던 뜨거운 뭔가를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 비범한 것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 그것이 더는 내 마음을 떨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시로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죽기 전에 네. 그 내용인데, 저도 하루키한테 더 이상 그 옛날에 더 뜨거운 것 사라지지 않고 비범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마음을 떨리게 하는 작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작품 역시 그 마음 떨리게 하는, 뜨겁게 하는, 네. 그 뜨겁고 무거운 주제 의식에 기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관님 말씀도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뜨거운데, 예. 이제, 식을까봐요. 사실 무섭게 파고들었었잖아요. 네. 오음진리교라는 그 종교단체, 그들이 일본에서 저지른 일, 이거에 천착을 하면서 계속 탐구하고 고민하고요. 또 갈등하고 네. 그런 모습을 에세이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죠. 1984에 단적으로 드러나기도 네. 했고요. 이 교조성과 집단성을 놓고서 비교해가면서 또 탐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뜨거움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치열함? 아니요, 그런 사회적인 그 맥락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독자도 같이 예. 커나가고 작가도 커나가잖아요. 네. 이게 하루키 자체가 뜨거운 것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저 스스로도 많이 때가 묻고 하루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의 순수성 되지 않고 하루키도 뭔가 저한테 울컥하는 거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작가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계속 하려면요. 예, 어차피 또 시간도 다 됐네요. 네. 예, 아무튼 재밌게 말씀 잘 나누었고 잘 들었습니다. 주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민음사가 우리나라에서 펴낸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